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빚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한되는 것도 많고. 남일 같지 않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계부채 900조 원 시대. 시사기획 맥에서는 빚 고난은 한국 사회 속의 개인 파산 제도를 점검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국 개인 파산 신청의 3분의 1이 접수되는 곳입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둔 날에도 법원 민원실은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작년도에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각각 60건 내지 80건 정도 접수됐는데요. 금년도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60건 내지 80건의 높은 접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채무자들. 그 심정은 절박하기만 합니다. 개인 회생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왜 어떤 일로 오세요? 장사가 잘 되면 그걸로 이제 갚아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매출이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니까 결국은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빚만 결국엔 더 늘어갖고 써보지도 못한 돈에 이자만 계속 내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서 저도. 남편이 보증을 썼는데 잘못 써가지고 저까지 연대보증으로 빚이 5억이 늘어가지고 파산 처리하러 왔어요. 어떤 뭐 노래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해서 동생한테도 빌려봤는데도 빚이 줄질 않아서 뭐 도저히 방법이 있나. 신청 접수된 서류들을 심사하는 곳은 서울중앙지법의 파산부입니다. 파산 신청부터 최종 면책 선고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걸 일단 채무가 과다해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들인데요. 근데 그 원인들을 보면은 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갑자기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워져서 사업을 실패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뭐 질병이나 사고 같은 갑자기 개인적인 불운한 상황 때문에 채무를 갚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생계를 위해 시작된 채무가 삶 전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 개인 파산 제도는 빚에 덫에 걸린 채무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와 같은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피치모델 사정으로 일이 잘 안 돼서 채무를 못 갚게 된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채무 부담이 경감이 돼서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용감해지고 좀 더 진취적이 되겠죠. 결국은 그런 어떤 보험적 역할을 하는 거죠. 개인 파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IMF 구제 금융 이후 경제 침체기에 빠져들자 개인 파산 신청자가 생겨났습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게 있기는 했지만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에 2000년도 들어서부터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실제로 신청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알려졌는데, 이 파산과 개인 회생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할 사람이 생긴다라는 전제 하에서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 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소득에서 생활비와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최대 5년간 채무 일부를 갚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파산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는 그 어떤 채무가 많아서 그 경제적으로 지금 다시 갱생을 해야 되는 사람의 발목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게 돼서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은 사람은 약 15만 명. 제작진이 만난 정성환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정 씨의 삶은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원의 카드빚 때문입니다. 무지하게 힘들었죠. 뭐 매일 집에 사람들이 쫓아오고 은행에서 쫓아오고 추심회사에서 쫓아오고 도저히 견디기는 못해가지고 좀 가족들 놔두고 실제로 이제 밖으로 이제 나돌아다니고 살고 그러다 건설 현장 다니고 그러다가 정 씨가 빚의 나락에 빠지게 된 것은 24년 전. 몸이 아픈 아들의 병원비에서 시작됐습니다. 큰애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 충당하고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카드를 처음에 발급받아가지고 막다가 또 모자라서 또 다른 카드 내서 막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나중에 13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도저히 막을 그게 안 돼가지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갚아보려 했지만 빚은 손쓸 새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 독촉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추심당하는 거 제가 당하는 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가족들한테 친척들, 친구들, 회사로 막 이렇게 물불안가리고 그냥 뭐 창피한 건 둘째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생활이 안 되고 내 마음적으로도 안정도 안 되고 가족이 더 괴로웠던 거죠.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해서 10개월간 실형을 살기도 했지만 채무자라는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사 자격증이 아니라 박사를 갖고 있더라도 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압류 들어오고 생활이 더 안 되는 거죠. 뭐 기사 자격증 뭐 몇 개 갖고 있어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뛰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7년 숨통이 트였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 씨는 면책 선고 후 사회로 복귀했고 본인의 기술을 살린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파산 면책 법을 알고 난 이후 알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면책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마음적으로도 떳떳하고 경제적으로도 떳떳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편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정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내 일이다 싶고 내 가족을 위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한 거고 내 자신을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더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꼭 이거를 화산 면책을 권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개인 파산은 정 씨처럼 가계 빚이나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 회피나 재산 은닉 등을 목적으로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배우자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신청을 하면서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출하고 자기는 이제 무상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걸 숨기고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이런 악용 사례들의 대부분은 신청 접수를 대행하는 브로커나 일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영도 서투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경영하고 사건을 유치하고 일하게 하고 그냥 거의 명의만 빌려주기 식인 그런 변호사들도 있다는 게 참 부끄럽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양심 업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유혹하는 것일까? 시사기획 맥 제작진이
채무자로 가장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냥에서 모종 상담 받으려고. 자신을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음을 과시하며 계약을 종용합니다. 부모님 챙기시는 거는 이제 계약하시면 좀 알려드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일시불로 하나 이것도 이건 카드 가면 안 되겠네요. 현금이죠. 제가 계약을 하고 좀 치밀하게 진행을 하면은 비용을 받아야 대략이 좀 알려드릴게요. 노하우를요. 2005년부터 제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아직까지 안 쫓겨난 거 보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나중에 저한테 밥을 사시게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인물도 하나 챙겨드렸어요. 가면 자세요. 다른 사무실, 자신이 맡았던 사례를 예로 들며 재산 은닉 방법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나중에 입증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같은 그런 때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같았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아까 지금 입증장 협의 이혼 소장을 한번 내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는 이러한 일부 비도덕적인 신청자와 법조인들 때문에 파산 제도에 도움이 절실한 대다수의 채무자들이 정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파산이 받아들여지는 비율, 다시 말해 파산 면책률은 2006년 이후 하락세에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법원이 서류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도덕적 해임 문제가 대두되면은 아무래도 그 법원에서 그 실제 그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님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심사가 까다롭게 되고 면책이 안 되게 되는 율이 높다든가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청해봐야 해결되는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개인 파산 제도를 두고 법원과 파산 신청자들 간의 의견차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공청회, 새로운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절차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 뒤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하는 기존 구조에서 법원이 일단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파산 관제인이란 파산 신청자의 재산과 면책 불허가 사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말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조사를 마쳐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성실하지 않고 불운한 채무자를 최대한 신속히 면책해서 경제적으로 새로이 이렇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재산 조사를 통해서 채권자가 이 제도 자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산 신청자들은 새로운 절차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는 현 방침과는 달리 모든 경우에 선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격이라고 주장합니다. 파산 관제인이 어느 정도 정말 채권자와 채무자 중간에 서서 그 입장을 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 분명히 이익 구조상 파산 관제인은 채권자 측에 치우칠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파산 면책 신청자들이 자기 풀에 지쳐서 파산 면책 신청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아마 많이 생길 것 같다 이거죠.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 불안 상황에서는 개인 파산 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경제적으로 실패를 해서 그 빚에 그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전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상태에 계속 뒀을 때와 이 사람들을 다시 경제적으로 갱생을 시켰을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후자 쪽 갱생을 했을 때가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래가지고 파산과 회생이라는 어떤 정당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채무자들의 회생을 돕는 최선의 방법인지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개인 파산으로 가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 국민의 책임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다 그래서 환자를 쫓는 것보다는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과제 아닙니까? 이 채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법적으로 굳이 오지 않아도 되게끔 다른 제도들을 정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900조 원, 빚의 악순환에 빠진 부실 가구도 160만에 이릅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소위 경제 낙오자 채무자들. 스포츠 경기에도 패자 부활전이 있듯이 채무자들이 빚더미 악순환을 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개인 파산 제도가 그들의 패자 부활전이 돼줘야 할 것입니다.